약을 먹으면서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빨리 수술해야죠.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분들은 이렇게 뻗정다리가 실제로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경우입니다. 로봇 수술이 수술의 정확도를 이제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제가 지방에 있어서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성공률의 차이에 있어서는 없을 거라고. 얼마 전에 수술한 92세 환자, 자기는 한 번만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무릎 관절 통증, 올바른 치료의 길을 묻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물이냐, 주사냐, 수술이냐, 나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몰라서 헷갈렸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역시나 정형외과 전문의 5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복습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무릎이 아프면 수술만이 정답이다? 아니었습니다. 치료는 증상별 진행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둘째, 경증에서 중등도 단계는 보존적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수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1부에서 다뤘던 비수술적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시는 거죠. 관절 연골이 일단은 파괴가 되고 나서 있는 상태를 골관절염이라고 하거든요. 골관절염이라는 병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병입니다. 어떤 환자는 연골판도 찢어져 있을 거고, 어떤 환자는 십자인대 상태도 안 좋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리가 많이 휘어 있기도 할 거고, 네. 그리고 골관절염 자체가 또 어떤 분들은 전체적으로 쭉 퍼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 곳에 국한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 와서는 골관절염에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둬서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없겠다.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닐까 싶은데, 주변 어르신들 보면 생각보다 이걸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요? 늘어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균 여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서 비만도 증가되고 있고, 스포츠 액티비티도 생활체육화되고 있어서 증가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술이 이렇게 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로 인해서 수술을 꺼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잘못된 오해와 정확한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무릎 수술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릎 수술 시간이 길고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술이 길지? 이거 1시간이면 뭐 끝난다는 수술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시간 이내에 수술을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외적으로 아주 무슨 변형이 심하다든지 다른 수술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기다리실 때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 시간을 아마 생각하시니까 길다고 느끼시는 것 같고, 실제로 체감하는 시간이 또 길 예, 테니까요. 맞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하든지 또는 이제 변형이 동반된 관절염에서는 절골술, 그리고 이제 제일 심한 다 닳아 있는 관절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크게 볼 때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한쪽 다리만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수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출혈이라는 양이 이제 무릎 하나 이제 그 골 절제한 데서
물론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혈색소 수치 이건 떨어지지만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무릎 수술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환자가 수술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한다면 우리가 수술 전에 빈혈이 있더라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 요즘은 그 수술 후에 네. 그 관절 안에서 이렇게 출혈을 멈추게 하는 약제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요.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수혈하는 경우는 요즘은 정말 수혈이 가뭄에 콩 난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아주 드뭅니다. 자, 두 번째 궁금증 들어가겠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다하면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인공관절 사용하십니까? 몇 년짜리 사용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발달되어 있고 또 인공관절 재질도 해가 지나면서 이제 좋은 재질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20년, 30년 충분히 쓸 수 있는 인공관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20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100명 수술하면 80명에서 85명 정도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분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네. 제가 평균 70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평생 쓰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실제로 수명이 많이 짧았어요. 이제 재질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관절 역할을 하는 그 플라스틱 성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모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수술 확률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던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거의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대뜸 들어오시던 이 보호자분께서 제일 비싼 걸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제일 오래 갈 것 예, 같은 인식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고 어느 특정 인공관절이 훨씬 비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못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새로 바꿔서 나온 그런 인공관절 삽입물 중에 그 조기에 실패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중기 이상의 결과가 있는 인공관절들이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수술하시는 의사분의 의견을 네.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술만 해놓고 정기적인 관찰 안 하는 이런 풍토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아프시면 쪼그려 앉아서 농사 짓는 거 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인공관절 하신 분한테 가서 관찰하고 정기적으로 팔로우하고 주의사항을 들어야만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무릎 수술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다. 뻗정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수술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환자 요인으로 보면은 환자가 수술 전에 이렇게 잘 안 구부러지던 환자가 있어요. 많이 심하게 닳고 네. 오랫동안 근육이 그렇게 되면 다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해도 이제 구부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인 그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할 때는 이제 다리를 쭉 폈을 때와 구부렸을 때와 그 인공관절이 무릎이 구부리면서 움직이는 간격을 다 잘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기술적인 면이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구부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분들은 이렇게 뻗정다리가 실제로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드문 경우고, 그러나 실제로 뻗정다리가 되는 사례는 드물더라도 있습니다. 있긴 있군요. 그리고 환자들이 되게 이 통증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아파가지고 진짜 움직이기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다리가 굽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통증에 대한 공포심을 좀 이렇게 경감시키면은 네. 수술 후에 물리치료에도 운동치료라고 합니다. 운동치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다 대부분 이런 일은 없지 않나. 실제로 저희가 완전히 붙었던 다리도 본인이 이제 차를 탈 정도의 90도 전후 정도 만들어서 타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주얼하게 운동시켜주고 통증 컨트롤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수술 전후의 환자의 상태, 관리, 재활 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나이가 들면 못한다. 최근에는 뭐 수술 기법도 좋아지고 또 마취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적어지면서 예.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고령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마취하고 이런 것에 따르는 뭐 합병증은 증가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나 내과적 질환이 없으면서 전신 상태가 괜찮으시다면 뭐 충분히 고령자에서도 좋은 수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자 환자고 뭐 체격도 좋고 젊어서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근육도 좀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나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무릎 인공관절을 받는 환자들이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여명이 남성보다는 좀 더 길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 연세가 90 이렇게 되면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에서 수술할 때는 이제 물론 뭐 어느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술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준비를 좀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전문적인 마취관 선생님하고 상의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수술한 92세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만 걸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사실은 그 나이에 리스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은 한 3년 정도 못 걸었지만 지금 6개월쯤 돼서 잘 걷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런 수술을 왜 해야 되는지, 고령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사실 고령자분들이 수술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마취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무릎 수술 관련해서는 전신 마취가 아니더라도 뭐 척추 마취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마취가 있는 건가요? 요즘에 이제 척추 마취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척추 마취하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다리에다 그냥 가는 다리 무릎으로 가는 신경들을 또 국소적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하는 기술들이 되게 발전돼 있거든요. 수술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2, 3일 동안은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아요. 예.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에 대한 공포심, 통증에 대한 공포심은 좀 내려놓으셔도 낮추시게. 좋지 않을까. 그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미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살았어야 될 행복한 시간들을 못 살았던 게 제일 큰 합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시간만큼은 나는 그냥 지워주세요. 내 삶에서 이 시간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병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치매입니다. 두 번째가 우울증이고요. 세 번째가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이 생겨서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삶이 진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되게 막연한 두려움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야 될 많은 시간들을 그냥 통증 속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년, 3년 이런 약을 먹으면서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빨리 수술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2차적인 합병증에 의해서 약에 의한 합병증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에 비해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절 영양제 개념들, 네. 지효성 골관절염 약제 반응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엑스레이 상에는 이미 퇴행성 골관절염 4기에 저 완전 뼈가 다 붙어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약 먹으면서 나 행복해? 잘 살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술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희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의 만족도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개념을 좀 쉽게 말씀을 네. 좀 드리면요. CT 촬영 등 그런 환자의 그 무릎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실제 환자가 있고 그런 이 로봇 시스템에 아바타가 하나 생겼다고 하시면 되게 이해가 쉽습니다. 시스템에 있는 무릎에다가 실제로 이 동기화를 시키면은 뼈의 위치, 네. 그다음에 뭐 두께라든지 간격 같은 저희가 수술할 때 필요한 거를 거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미리 거기서 하면은 딱 정해놓고 그냥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하는 거를 거기다 그대로 그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느낌대로 하고 본인의 눈으로서 감으로써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 로봇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하는 부위도 조금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요즘 약간 과대 광고나 뭐 이런 정보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수술이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걸 다루는 거는 사람이고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이 인공관절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이걸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좋은 기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봇만을 믿고 인공관절을 한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봇 수술이 수술의 정확도를 이제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술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 정확하게 넣고 기계가 적절하게 잘 작동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잘못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그러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월이 좀 많이 흘렀거든요. 사실 네. 도입된 지. 그래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도움은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다 끝난 건 아니겠죠. 재활이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잠깐 저희가 했었는데 무릎 수술 후에 재활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다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가능한 환자가 침대에서 빨리 나와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죠. 가능하면 환자가 빨리 서서 체중부활을 하고 목발이 됐건 옆에 누구 보조를 받건 빨리 체중부활해서 걸으면 그게 제일 좋은 재활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릎이 굉장히 변형도 심하고 네. 굴곡부축도 심한데 이제 그런 환자 그냥 내버려둬도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예,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 흔히 하는 이제 골관절염 한 사기인데 변형도 아주 심하지 않고 수술도 비교적 쉽게 끝나고 이런 환자들은 크게 재활을 안 해도 대부분 나중에 잘 회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걷고 얼마나 빨리 이제 구부리는 운동을 시작하느냐입니다. 내 무릎에 통증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걸 진통을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자기의 운동이 되고 확실히 조기에 굴곡이 돼요. 근데 그거를 얹어놓고 수동적으로 하면서 하나도 안 아프고 무릎을 구부리려고 하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최대 굴곡을 얻는데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저는 CPM보다는 네. 능동적인 굴곡 운동. 물론 그때는 이제 병상에서 의사, 간호사 또 의료진이 같이 교육을 하고 도와줘야죠. 근육에 어느 정도 자극이 가야 그 도움이 네. 된다는 거군요. 네, 능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들은 다 무릎이 굽습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한 5도에서 10도 정도만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여도 보통 사람들은 30분 이상 걷기에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후에는 무조건 다리를 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구부러 있는 상태면 그 오금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미 그렇게 다 굳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걸 쭉쭉 펴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아픕니다. 말만 들어도 그래도 아파요. 그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네.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후에 운동 치료의 원칙,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요. 아프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영어로 no pain, no gain. 그래서요. 아파야 돼요. 아픈 걸 즐기세요. 조금 아프셔야 나중에
몇 달 지나고 나서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심하게 아프면 힘드니까 그거는 약으로 잘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환자분들은 좀 통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을 즐겨라. 그래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무릎 수술도 사실 큰 수술인 만큼 지방에서 계시다가 수술을 받기 위해 상경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비율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건 병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제 병원에 뭐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 뭐 또 개인 그 선생님들의 뭐 예를 들면 명성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울 근방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살고 있고 네. 직장에 다니는 젊은 분들 부부나 또는 하여간 그런 분들이 시골에 또는 지방에 그 부모님들이 계신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의료는 뭐 어디 가서든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나라 의료의 그 문화 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의 그런 제한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예. 사실 보면 암이나 이런 질환보다는 정형외과 질환이 지방에서 수술한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자제분들이 지방으로 차를 몰고 가 모셔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런 솔림 현상에서 가장 적은 과가 정형외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정형외과가 사실은 서울 쪽에서 어떤 의미에서 수술 입원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지방에서 수술하려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형외과적인 문제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수도권으로 그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뭐 진료비 외에도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부담이 되기도 마련이고 지역 병원에서도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지방 인구가 줄니까 모집단이 줄기 때문에 환자 수가 줄고 또 이런 사태 때문에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수익성이 더 안 좋아지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다 보면 이제 병원에 투자해야 되는 물론 이제 인건비에 또 많은 다른 인력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 포션도 높아지고 또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구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수익성 악화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의료의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정형외과는 그래도 조금 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적긴 한데 그래도 점점 그런 것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환자들이 느낀다고 하는 치료 수준의 격차? 이런 거는 현실에서 어떤가요? 이제 제가 지방에 있어서 말하기는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정형외과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성공률의 차이에 있어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심사평가원 데이터에서 매년 뭐 그런 감염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도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도 그 명성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병원의 그런 브랜드화, 이미지 이런 걸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투자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이 일할 때 버는 돈이랑 100명이 일할 때 버는 돈으로 광고를 한다. 지방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파트를 사실은 다 해야 되고 지방도 이런 무릎 파트만 해줄 수도 있는 형편은 아니고 네. 결국은 지방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점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저는 정보의 그 집중이 수도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접근성이 결국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갖는 그런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서울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연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질환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일반 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조금 강구를 했으면 해요.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보존적 치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올바른 수술적 치료 방법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1부와 2부에서 언급된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치료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형외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수술 적응증, 네. 그래서 환자에게 예를 들면은 이제 반홀판 파열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MRI를 찍어보면은 이제 연세가 들수록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이렇게 된 분들은 퇴행성 파열이 횡파열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그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도 그거를 이제 좀 파열이라고 해서 수술을 좀 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들은 많이 안 아프니까 이제 그런 2차 의견을 들으러 오게 되고 이런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환자들이 의사를 신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 선택, 그 출발점은 올바른 진단과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과의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 올바른 치료의 길을 묻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적합한 무릎 치료법을 몰라서 혼란을 겪고 오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저희의 방송이 든든한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